는 영상 6.3도, 습도는 50%입니다. 지금까지 이성민이었습니다. KBS 제일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최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네, 2020년 2월 19일 수요일 라이브 비대위 세 번째 방송입니다. 저는 최경련의 경제쇼를 마치고 전혀 쉬지 못하고 다시 돌아온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련입니다. 코로나19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 오늘 확진자가 대거 늘었습니다. 지난달 20일에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한 달이 지난 시점인데 전문가들은 사실 올 것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와 함께 현재 상황, 앞으로의 방역 대책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한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죠. 오늘 있었던 2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 수감됐습니다. 재판 5분 전에서 양지열,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조국 백서 추진위원회의 필자였던 김남국 변호사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둘 사이에 갈등이 극화되고 있습니다. 금태섭 대 김남국, 김남국 대 금태섭, 자객 공천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쏙 인터뷰에서 논란의 주인공 김남국 변호사 만나보겠습니다. 자, 라이브는 계속돼야 한다. 여기는 라이브 비대위입니다. 라이브 비대위, 제가 오늘 비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라이브 비대위에 따뜻한 한마디, 따끔한 질책 많이 보내주시고요. 유튜브도 함께 가시죠.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 비대위,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되어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 네,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뉴스 505. 네, 라이브 비대위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 정상근 기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여기서 보니까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계속 진행자가 바뀌죠? 아, 매일 바뀌고 있죠. 네. 예, 헛갈리시겠습니다. 아, 뭐 헛갈리진 않습니다. 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련입니다. 아, 방금 그거에 깔렸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 확진 환자가 조금 전 KBS 뉴스 속보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또 추가돼가지고 네네. 현재까지 확진자 총 51명, 31번째 확진자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 교회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 소식을 듣고 다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예. 지금까지 총 20명의 확진자가 오늘 하루에만 추가가 돼서 말씀하신 대로 5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생을 했는데 지금 16명 정도가 이 31번 환자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15명이 같은 교회를 다닌 것으로 알려졌고, 그리고 1명은 이 병원에서 접촉한 병원 직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가로 대구에서 2명이 더 확진 판정이 나왔는데 이 31번 환자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별도로 2명의 확진자가 또 있습니다. 이 32번 확진자인데 어린이입니다. 네, 11살 한국인 여아고요. 예. 20번 환자의 딸이자 15번 환자의 조카입니다. 15번 환자의 접촉자로 분류돼서 이달 2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이 객담 등 증상이 나타나서 검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는 분당 서울대병원에 격리 입원 치료 중인데 이 아이가 지금 학생인데요. 이 다니던 초등학교가 지난달 3일부터 방학 중이어서 학교에서 접촉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40번 환자는 서울에서 거주하는 77살 한국인 남성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최근 이 확진된 29번, 30번, 31번 환자들처럼 이 해외 여행력이 없고요. 이 현재까지 다른 확진자와 접촉한 이력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날 한양대 병원을 방문을 했고요. 네. 영상 검사상 폐렴 소견이 확인돼서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으로 확인돼서 현재는 국립중앙의료원에 격리돼서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이어지는 잠깐 인터뷰 시간에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교단이 있는데 이게 신천지죠? 네, 신천지입니다. 예, 신천지 교인들이 지금 많이 확진자로 발견된 거 아니에요? 네, 이 31번 확진자가 예배에 2차례 참석을 했는데 네.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감염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또 CBS 대기자였던 변상욱 기자가 관련해서 페북 글을 올렸던데 네네. 신천지의 어떤 예배 방식이 의자가 띄어져 있는 방식이 아니고 네네. 함께 앉아서 예배를 본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밀접하게 예배를 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훨씬 더 이게 감염이 잘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감염에 대해서 대응체계를 강화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 청와대에서 시도 교육감들을 만나서 이 코로나19 사태 확산과 관련해 오늘 확진자가 크게 늘었다라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지역사회 감염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서 확실한 지역 방어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 시도교육감 면담은 신학기를 앞둔 학생들의 건강 및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 현장에서의 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시도교육청 차원의 노력을 당부하면서 유치원을 포함해서 학교 휴업이나 이 휴교에 대해서 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지침이 마련됐으면 한다라고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금 대구에서 환자들이 속출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정부는 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 대구시를 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와 같이 봉쇄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계 단계인 위기경보의 격상을 논의하기에도 이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또한 이 대구 경북 지역의 음압 병상이 부족할 때에는 이 부산, 울산, 경남의 시설을 활용하기로 했고요. 아울러 대구 시내 이 선별 진료소의 추가 설치 그리고 의료 인력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 결과 나왔어요? 네, 예. 나왔습니다. 이 다스 비자금 횡령 그리고 삼성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받고 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6일 이 보석으로 석방된 지 351일 만에 다시 구치소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징역 17년은 1심 형량보다 2년이 더 늘어난 건데요. 아울러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는 벌금 130억 원, 이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뇌물 액수가 1심보다 10억 원 정도 늘어나면서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이 된 셈입니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과 다스가 이 삼성그룹에서 받은 뇌물의 총액은 94억 원에 달해서 그 액수가 막대하고 또 뇌물수수 방법이 은밀했다라면서 특히 삼성그룹 측이 다스에 제공한 제3자 뇌물수수 범행에서는 피고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이 피고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 다스 대표이사 등에게 지시를 해서 이 조직적으로 다스의 회사 자금 252억 원 정도를 횡령했고 이를 회사와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다라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를 다스의 직원 탓 그리고 함께 일했던 공무원 탓, 삼성그룹 직원 탓 등등해서 여러 사람들의 허위 진술 탓으로 돌리고 있다라며 반성하며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이 선거에 앞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했는데요. 예. 뭐 10년 전에 뭐 다스 소유에 대해서 뭐 특검까지 받았는데 예. 본인과 무관하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다라면서 부디 진실을 밝혀내달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10년 전에는 주어가 없었을 때죠. 예. 네,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지역에 전략공천을 발표했습니다. 예. 네, 이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이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경기 용인정에 이탄희 전 판사를 전략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경기 김포갑의 김주영 전 한국노총 위원장을, 이 경남 양산갑에는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전략 공천을 했습니다. 이근영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이와 같은 발표를 했는데 뭐 고민정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곳에서 국정 운영을 함께 하기도 했고 또 국민의 대변인이 되는 공감정치 측면에서 적임자라고 말을 했고요. 또 이탄희 판사는 사법개혁의 신호탄을 쐈다라면서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김주영 전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든 전문가라고 말을 했고 또 이재영 원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북방경제 전문가라고 네, 공천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이 고민정 전 대변인이 공천된 광진을은 이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역구인데요. 이 미래통합당 후보로 이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확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고민정 대 오세훈 이렇게 되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매치업이 완성이 된 건데 예. 아울러 총선을 앞두고 영입된 이탄희 전 판사가 공천을 받은 지역은 표창원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미래통합당 신재철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있었죠? 네, 어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이어서 오늘은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권 3년은 재앙의 시대였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뭐 헌정 재앙, 뭐 민생 재앙, 안보 재앙의 3대 재앙이었다라고 평가하면서 미래통합당이 반드시 총선에서 압승해서 종식을 시키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뭐 문재인 대통령은 공존의 새 세상을 열겠다 하고는 뭐 보복 정치를 자행했다라고 말을 했고 또 불의와 반칙, 특권의 화신인 피의자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서 국민과 전면전을 벌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를 몰락시켰고 부동산 정책 실패로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뭐 굴욕적 대북 정책으로 한미 간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졌고 뭐 반일 선동으로 한일 관계도 악화됐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특히 이 코로나19를 시종 우한 폐렴으로 부르면서 이 초동 대처에 완벽히 실패했고 검역 체계에도 구멍이 뚫렸다라면서 이 중국 방문 외국인의 입국 금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논란의 타다가 합법이다 이런 판결 나왔네요. 네, 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소카 대표 그리고 박재욱 VCNC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타다 영업을 사실상 불법 콜택시로 봐야 한다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운전자가 알선된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로 인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타다의 영업을 처벌을 한다면 이것은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해서 헌법상 죄형 법정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설령 이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이재용 그리고 박재욱 대표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타다 운영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뭐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면서 또 어떤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었고 이 서울시 역시 불법 판단 이전까지는 단속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중교통 소비자 중 택시보다 비싼 요금을 내고서라도 혼자라도 이 타다를 호출하는 이용자의 증가는 이 시장의 선택이라면서 이번 판단으로 택시들 그리고 모빌리티 산업의 주체들 규제 당국이 함께 고민해서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앞으로 계속될 재판의 학습 효과이자 출구 전략이다라고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선고가 나오자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뭐 무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 박재욱 VCNC 대표는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영화 기생충팀 아카데미 영화제 석권하고 돌아왔죠. 오늘 기자회견 열었습니까? 네,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렸는데
기자들이 무려 500여 명이 참석했다라고 아이고. 하더라고요. 뭐 미국 뭐 CNN이라든지 뭐 뉴욕 타임즈, 뭐 영국 BBC, 뭐 가디언스, 로이터 통신 등 그 외신들도 상당수가 참석을 해서 뭐 그야말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코로나19도 막지를 못하는군요, 이거는. 네. 그렇죠. 네. 봉준호 감독은 이 자리에서 이 오스카상 수상을 위해서 당시 헐리우드 거대 배급사와 경쟁을 하고자 인터뷰만 600여 차례를 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600차례? 네. 그리고 관객과의 대화도 한 100회 이상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송강호 배우와 함께 돌아다녔는데 함께 코피를 흘리는 날도 많았다. 이렇게 네, 회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생충이 세계적인 조명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동시대의 이웃 어디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에 또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가 어우러져서 폭발력을 가지게 된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에게 편지를 받았다라고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 차기작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쉬라. 네, 이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전하기도 했는데 예. 한편 이 봉준호 감독은 그 일부 정치인들이 봉준호 생가보존 이런 생가보존. 네, 이런 얘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봉 감독이 69년생인데 그렇죠. 예, 빨리 돌아가시라고 무슨 뭐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생가보존은 좀 과한 것 같아요. 네, 좀 과하죠. 그래서 예. 봉준호 감독도 좀 그런 얘기는 내가 죽은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얘기를 그랬군요. 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뉴스 오영호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차재문님 있는 대로 닦아 최 기자님 진행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어색한데 그렇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 방송과 잘 어울리네요. 4시부터 6시 55분까지 3시간 쭉 가시죠. 저 죽습니다. 레몬 맛있다님 같은 월급에 고생하십니다. 예, 그래도 직장이 있으니까 고맙죠. 오늘 정상근 기자 수고하셨고요. 지금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봐야 되는 시간이네요. 교통정보센터 김은아 씨 나와 계십니까? 네, 도로는 사고가 잇따릅니다. 서울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향, 판교 분기점 부근에서 성남 사이 2, 3차로에서는 낙하물을 치우고 있어서 차로 변경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송파 부근에서 서하남 사이와 하남 분기점에서 토평까지 밀리고 있고요. 더 가서 일산에서 판교 방향, 김포 진입로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계양에서 송내 사이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은 판교 분기점에서 청계터널 부근과 시흥에서 송내까지 막히고요. 일산 진출로 1차로에서는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나 일대에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더 가서 구리에서 판교 쪽, 하남 분기점에서 광암터널 부근과 서하남에서 송파 부근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남해 제2지선 서부산 방향인데요. 서부산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났고요. 감전 일대가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오늘의 고농축 인터뷰 3분 순삭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오늘의 3분 순삭 인터뷰. 코로나19가 방역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공포를 틈타 우리 안에 피어오르는 혐오의 정서는 없는지 생각해보는 인터뷰입니다. 먼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과 가진 코로나19 자가격리의 지자 이동학 씨와의 인터뷰입니다. 가장 궁금한 게 이 대목이에요. 어떻게 자가격리 통보를 받게 되었는가? 저희가 대만으로 가족여행을 갔다가 31일 정도에 귀국을 했는데요. 예. 같이 비행기를 탔던 분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연락이 보건소를 통해서 저희에게 연락이 왔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15일까지 자가격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맨 처음에는 전화로 이렇게 연락을 받았고 이후에 이제 보건소에서 방문하셔서 생활 수칙, 그다음에 통보서, 체온계, 소독제 이런 물품들 주시고 가셔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런 정보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 좀 선별해서 잘 분간해서 받아들이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처음에 연락을 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공적인 체계가 굉장히 좀 이렇게 매뉴얼대로 잘 작동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접촉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체계를 좀 믿고 또 그다음에 그 체계가 작동하는 것을 좀 잘 따르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평소 건강에 신경 쓰고 손 잘 씻고 위생에 신경 쓰면은 일상생활을 좀 조심하면서 유지하면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중국에서 입국한 뒤 학교에서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질 중국인 유학생들의 상황.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익명으로 인터뷰한 중국인 유학생입니다. 14일 동안 지내라고 안내를 지금 받았습니다. 네. 5월 26일에서 27일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차를 이용해서 공항에서 바로 기차로 이동되고 14일 동안 학교에서 도시락도 생활용품들도 제공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격리하는 동안 외출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 악플들 보면서 이해하는데 근데 그 동시에도 네티즌들은 중국인에 대해 편견이 너무 크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이거 코로나19 때문에 터지고 나서 그 오해가 한층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중국 사람으로서 경제적으로 두 나라가 교류가 많다 보니까 이런 사태로 인해서 양국에 피해 본 것에 대해 중국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인이든 한국인이든 확진자 하루빨리 케어를 빕니다. 3분 순삭 인터뷰에 이어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이방인에 대한 공포와 혐오를 나타내는 말, 이것 포비아. 이것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제노, 2번 제비, 3번 제사. 정답 보내실 곳은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네, 인터뷰 3분 순삭에 이어서 듣고 오신 곡 산타 에스메랄다의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였습니다. 네, 잠깐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정상근 기자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코로나19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된 것일까요?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교수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요새 많이 바쁘시죠? 예, 오늘 또 많이 바빠지네요. 예, 교수님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예, 조심하겠습니다. 예, 코로나19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그 마스크 쓰기를 조금 소홀히 했었는데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 만에 확진자가 20명이 늘었고요. 토탈 51명인데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일단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31번 환자 통해서 아주 다수의 환자들이 발생을 했고 또 서울이랑 대구에 또 이제 역학적 고리가 없는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일단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시작되는구나라는 단계로 이제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대비를 하고 일단은 진료 체계라든지 어떤 방역 체계를 이제 전폭적으로 쇄신할 때가 된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31번 확진자하고 어떤 연관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교회에 가서 간 이후에 교회에서 감염된 분이 거의 10여 명 되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확진자들 속에서 특히 교회 분들 또한 이제 병원에서 확진된 분들 이런 분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좀 더 많은 수의 감염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31번 확진자 접촉자가 166명에 이른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확인된 이야기인가요? 일단은 역학조사 결과가 최종 나와야 되고요. 아마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예, 역학조사 단계를 계속 밟고 있기 때문에요. 예. 이게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말도 하셨고 새로운 국면인 것 같다는 말도 이게 지금 정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새로운 국면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국면이라 하면 이제 우리가 그 방역의 단계를 나눌 때요. 초기 단계는 이제 유입 환자를 차단하는 전략을 먼저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유입 환자들을 이제 최대한 차단하면서 추후에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은 준비하는 과정 시간으로 삼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이제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여러 전략들, 또한 지역사회 감염을 감시하고 또한 이제 차단해서 병원들이 또 피해를 입지 않게 하는 그런 전략들, 또 많은 환자들을 진단해서 조기에 진단을 하는 통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확산을 하지 않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새로운 국면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사회 감염도 시작됐고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잖아요. 중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생각을 또 해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그건 이제 해외 유입 차단의 방법이기 때문에 예. 지금 쓴들 쓰든 말든 이 부분은 정부에서 결정할 부분이고 예. 일단 이미 국내에서 이제 유입해서 환자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 집중해서 방역 당국은 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외교부라든지 정치권에서는 그런 부분들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더라도 지금은 지역사회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걸 어떻게 통제할 건가에 대한 부분에 이제 방역 당국은 매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지역사회 감염을.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병원들이 만약에 이제 이런 게 확인되지 않아서 환자가 입원하게 되면 메르스와 같은 상황이 또 터질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 중에서 폐렴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서 코로나19 감염이 없는지 여부를 계속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고요. 또한 지역사회 내에 가벼운 증상을 가지고 다니는 많은 분들 통해서 또 확산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지역사회 내에서 그런 분들이 진단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의원급이든 병원급이든 선별진료소든 보건소든 이런 데가 그런 환자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체계를 빨리 정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최악의 경우에 정부에서도 부산이나 경남 지역으로 환자들을 이송해서 그쪽에 음압병동도 쓸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그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서 음압병동이 가득 찰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대구에서만 해도 하룻밤에 거의 20여 명의 환자가 발생을 하면 대구 안에 있는 음압격리실 이미 거의 다 찰 시간이 다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병원들을 이제 이용하거나 다른 지역의 국가진영 격리병상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대구의료원 같은 경우에 이미 이제 그 한방병원에 있었던 그 노출된 분들을 위해서 이미 환자를 다 빼고
격리실로 다 바꿔놨거든요. 예. 이런 공공의료원들을 이런 환자들을 입원시키는 형태로 가야 될 수도 있고 뭐 공병원들이나 이런 데도 동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음압격리실이 얼마나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고도격리 병상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 코로나19 정도의 환자들을 볼 수 있는 게 200여 개 정도 전국에 준비가 돼 있고요. 200여 실? 예, 200여 베드. 예. 200여 명 입원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는 상황이고. 예. 메르스 이후에 300병상 이상의 이제 병원들의 음압격리실을 추가하도록 얘기가 많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따지면 뭐 900여 개 이상 더 아직 음압격리실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공공병원 같은 경우는 공공병원 전체로 환자를 빼고 1인실들을 다 격리실로 이용하게 되면 더 많은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환자의 발생 수준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이제 어떤 병원부터 환자를 입원시킬까에 대한 계획들은 이미 2주 전부터 보건복지부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 같은 경우에 음압격리실이나 이런 병동이 없어서 사망자가 많이 나온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중국 자체는 이제 우한과 후베이에서 환자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후베이 전체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 숫자 거의 비등하고 그다음에 우한 내의 인구가 1,100만이 넘어서 서울 인구와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환자 수가 그 곳에서만 4만 명 넘게 우한 후베이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4만 명 넘는 환자 그중에서 한 만여 명이 중증 환자에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은 사실 어느 국가의 어느 도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중증 환자도 당연히 많아질 거고 또 중환자 체계가 붕괴가 되면 사망률을 떨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한과 후베이의 사망률은 3%에서 4%까지 올라가지만 중국의 다른 지역의 사망률이 0.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망률 차이는 그런 의료 시스템 자체가 우한은 이미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 그 환자 수가 그래도 한 100명 선에서 또는 200명 선에서 유지가 돼야 네. 아무리 이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음압격리실이 그 정도 우리가 병상밖에 없으니까 정부로서는 최대한 그렇게 통제를 해야 되겠네요. 그 정도면 좋고 근데 이제 그 국가지정격리병상은 중증 환자도 받을 수 있는 이제 병원으로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중증 환자는 주로 국가지정격리병상을 가야 될 거고요. 예. 이제 가벼운 증상, 그 치료가 많이 필요 없는 분들은 일단 초기에는 이제 공공병원이나 이런 데를 이제 비우고 입원시키는 방식으로 가야 될 거고요. 만약에 환자 수가 너무 다량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주로 증상이 악화된 분들을 입원시키고 증상이 가벼운 분들은 뭐 집에서 자가격리해서 치료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환자가 아주 다수가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군요. 이번 그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치사율을 제대로 치료를 한다면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 치사율을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먼저 언급이 됐지만 예. 중국 외의 국가에서 사망률 0.5% 정도밖에 안 되고요. 예. 중국 내에서도 우한 후베이를 제한 0.3에서 0.5%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주 많은 숫자가 발생하지 않고 그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만한 수준의 환자라면 사망률을 뭐 1% 미만으로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그중에 중증 환자가 많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우한이나 후베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지역사회 내 전파의 수준 정도를 계속 억제를 해서 최소화시키는 전략들을 최대한 동원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외신을 보니까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는 보통 1년 이상 걸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이거는 네. 기대 난망이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백신은 이미 개발을 이제 시작은 했지만 예. 백신이 거쳐야 되는 연구들 단계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동물 실험도 해야 되고 사람에서의 연구도 3단계나 거쳐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특히 효과가 있더라도 안전해야지 쓸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안정성 증명까지 완전히 맞추려면 뭐 짧게는 한 1년, 적어도 한 18개월 정도의 기간은 소요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낙관적으로 상황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건 어떤 이야기인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환자 발생 한 5일 안 했다고 많은 분들이 일단은 벌써 출구 전략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랬었죠. 그 상황에서 모든 전문가들은 절대 그런 상황 아니라고 심지어 대국민 담화문까지 발표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분명히 보일 거를 예측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때문에 지나친 낙관 자체가 해를 줄 수도 있고 국민들의 어떤 준비
내 마음대로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런 신종감염병이 유행할 때는 앞으로의 상황이 잘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포를 가지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렇죠. 일단은 차분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잘 습득해서 너무 긴장의 끈을 빨리 놓는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는 의미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지나친 공포도 그다음에 지나친 낙관론도 금물이다 이런 말씀이고 코로나19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꼭 지켜야 할 수칙 이런 거는 다시 한 번만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손 씻기 잘하는 거는 100%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 손 씻기 잘해 주셔야 되고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은데 일단은 호흡기 증상 있는 분은 100% 마스크 쓰시고 쓰셔야 되고 되도록이면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밖에 다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증상이 있는 분들이 밖에 안 다니면 다른 분들이 마스크 안 써도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고위험군들 연세가 많으시거나 만성질환을 앓거나 소아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 많은데 안 가는 게 좋겠고 만약 가야 된다면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다니도록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병이 있는 분들은 또 합병증 위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잠깐 인터뷰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쏙 인터뷰. 네, 진실탐사 최경영 스타일로 귀에 쏙 마음에 쏙쏙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에 조국 백서를 쓰고 있는 김남국 변호사가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요. 여기 나와 계시네요. 논란의 인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별로 안녕하지 않으시죠? 아니요, 안녕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TV를 보고 있지 않아서 뭐 어떤 식으로 보도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김남국이라고 하는 본질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고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전화 많이 받으시나요, 요새? 지지 전화와 문자를 엄청 많이 받고 있고요. 또 기자님들이 엄청 많이 전화를 주셔서 사실상 지금 현재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로 물어보는 게 뭐든가요? 출마를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여쭙는 것 같습니다. 출마를 하십니까? 네, 출마를 합니다. 변함없이 출마를 하고요. 사실은 제가 그 변호사로서 참여연대 실행위원이라든가 민변 활동 등을 했었는데요. 민생 문제에 대한 많은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호사를 2012년 11월 경에 개업을 했었는데 그때 개업했을 때 한 달에 100만 원만 벌자가 제 목표였거든요. 변호사 개업을 하고 참여연대 활동을 같이 했었죠. 아, 그렇게 된 거군요. 이제 뭐 자영업 하신 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이달은 괜찮을까? 또 올해는 괜찮을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도 역시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변호사 자영업자였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결하는 게 결국에는 다 민생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에 헌신해서 투신해서 이 문제를 제가 직접 해결해 보고자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2012년이면 로스쿨 졸업하고 제가 1기입니다. 네. 1기 졸업생이시군요. 그렇게 해서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그때는 그게 전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전직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참여연대에서 100만 원밖에 안 줬습니까? 아,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개업 변호사를 하면서 참여연대에서 공짜로 일한 거죠. 아, 참여연대는 봉사를 하시고 공익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변호사 업무를 하셨는데 그때는 100만 원밖에 그 목표가 100만 원을 버는 게 목표였습니다. 영업도 잘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잘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요즘에 이제 못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이 이야기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금태섭 의원이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한다고 해야 될까요? 조국 수호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국 수호의 총선이냐 그게 아니냐 이게 이제 김남국 변호사가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금태섭 의원이 한 이야기인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수 언론이 만든 프레임을 금태섭 의원님이 이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조국수호라고 해서 마치 조국이라는 사람을 지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국민들이 거리에서 외쳤던 것은 조국 수호가 아니라 사실은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검찰 개혁은 정말 많은 국민들이 70-80%가 찬성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찬성할 정도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예. 그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매우 정말 상식적인 것이었죠.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그 원리를 검찰에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조국 수호를 외치셨어요? 검찰 개혁을 외치셨어요?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외쳤던 것이었고요. 예. 조국 수호를 외쳤던 것은 예. 이 조국이라고 하는 전 예. 법무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 검찰 개혁이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거리에서 함께 외친 것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금태섭 의원은 이게 해당 지역구가 19대 총선의 노원갑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19대 총선의 노원갑에 김용민 씨가 나왔었죠. 네. 이게 어떤 주장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저도 황당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19대 총선의 문제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욕설이나 막말 파문이 있었던 것이었고 그렇죠. 지금 국민들이 이야기했던 것, 제가 주장을 했던 것은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금태섭 의원님께 그러면 과거 지난해에 민주당이 했던 검찰 개혁이 잘못된 것이었나요?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반대하시는지 거꾸로 묻고 싶고요. 국민들이 정말 외쳤던 것은 거리에서 정말 이 무더운 여름부터 한겨울의 추위에 떠는 그 순간까지 촛불을 들면서 외쳤던 것은 사회정의,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부끄러운 것인 것처럼 29대 때 김용민 그 당시에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지 본질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태섭 의원의 관점에서 제가 빙의해서 반론을 펴본다면 네.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체성이 이른바 친문 세력으로 협소화 되는 것보다는 금태섭 같은 다양한 인재가 있어야 되는 게 민주당에 훨씬 더 낫다. 그래서 다양성이라는 차원에서 금태섭을 지지해달라. 김남국은 협소하다. 그래서 조국 수호의 이 프레임에 가둬두려고 하는 아주 상당히 영리한 전략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별로 영리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금태섭 의원님은 그렇게 이제 조국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고 싶으신가 보신데요. 예. 금태섭 의원님께서 평소에 하신 말씀이 민주당 내에 다양한 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저는 그 다양한 세력에 청년 세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이미 금태섭 의원은 현역 기득권이고요. 저는 정치 신인,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도전하는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맹렬하게 추적해서 정말 승리, 선의의 경쟁을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자꾸만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가지고 싸움을 피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조국 프레임을 가져다가 이 선거 경선을 피하려고 하는 이 모습은 비겁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비겁하다 이런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김남국 변호사를 초대하면서 금태섭 의원 입장도 듣고 싶어서 같이 이렇게 앉히려고 했는데 당분간 인터뷰 계획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입장을 듣지 못했고 만약에 김남국 변호사가 인터뷰를 하고 나서 나 좀 억울하다. 그래서 나는 꼭 반론을 펼치고 싶다. 그러면 제가 듣지는 못하지만 다른 분에게 다른 비대위원장에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제작진이 바로 받아들일 겁니다. 예. 조국 수호가 아니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출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김남국 변호사는. 네. 근데 이제 금태섭 의원은 누가 그렇게 보겠나. 김 변호사는 우리 지역에 살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4년 전에 그 지역에 살지 않고 전략공천을 받아서 가신 분이 할 말은 전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 청년들이 무엇인가 도전하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없는 룰을 가져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정치인들이 지역구에 살지도 않으면서 전략공천 이야기를 하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많은 정당들이 전략공천 이야기할 때 그 지역에 사는지를 따지지 않고 전략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해당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 왜 살지 않는 것을 갑자기 운운한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강서발전에 대해서 저에게 사냐 안 사냐 물을 것이 아니라 4년 동안 그 지역에서 정치를 하신 현역이신 금태섭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책임 있는 자세로 답을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4년 동안 살고 강서갑이 발전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총선에서 조국 대 반조국의 구도가 형성되면
금태섭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여기에 관한 부담감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금태섭 의원님이 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없는 프레임을 금태섭 의원님이 막 만들어가지고 조국소 프레임이다라고 하면서 확성키처럼 떠들었다라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조국 반조국 이 프레임이 아니라 이 프레임을 전 바꿔보면 검찰개혁 찬성과 검찰개혁 반대 프레임, 정치 신인 도전과 기득권 정치에 대한 심판, 저는 이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도전을 피하지 마시고 정말 선의의 경쟁, 정말 금태섭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여론이나 민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경선에서 저는 충분히 승부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선 우리 권리당은 50%고 그다음에 일반 국민이 50%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만약 그러한 어떤 민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민심에서 저는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김 변호사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김혜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김남국 변호사 스스로 정치 영역에서 청년 정신을 실행했는지 되묻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생각하십니까? 딱 그 김혜영 최고위원님 말씀을 듣고 유병재 씨 유튜브 기억나세요? 유병재? 네, 유병재 씨가 면접을 보러 가고 신입사원 면접인데 면접관들이 계속해서 뭐 경력사원 뽑는 듯한 질문을 하니까 막 뭐라고 하면서 이게 지금 신입사원 뽑는 면접인데 왜 경력사원 뽑듯이 물어보느냐라고 이렇게 하는 유튜브 영상이 있거든요. 제가 그걸 SNS에 올렸는데 이 신입사원 뽑는 면접에서 경력사원을 뽑는 듯한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막 정치에 입문한 정치 신입니다. 정치 영역에서 활동하지 않았고 저는 법조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정치 영역에서 활동하지 않는 이 정치 신인에게 무슨 청년 정치를 위해서 뭘 실현했냐라고 묻는 것은 정말 엉뚱하고 황당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민주당에서 최고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것도 청년 나이에 있고 청년 뭐 미래연석회의 의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청년 정치에 책임 있는 위치에 있고 그러한 권한을 가지신 김혜영 최고위원님께서 내가 청년 정치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라고 답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막 청년 정치 시작하려고 하는 정치 신인에게 왜 청년 정치 안 했냐라고 묻는 이런 엉뚱한 건 좀 황당하다 생각이 들고요. 상당히 도전적입니다. 지금 보면요. 청년 출마자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청년 신인들 많이 영입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몇 명 보이나요? 30대 청년 출마자들 아마 4-5명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군요. 당장 미국만 하더라도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인디애나주 전 주지사 38살이라고 하는데 피트 부티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첫 경선에서 1위를 했다고 합니다. 38살인데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지금 김남국 변호사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39입니다. 39. 그 부티지보다 조금 한 살 많습니다. 예. 그렇군요. 39살까지는 청년입니까? 45살까지 청년으로 되어 있는 그게 거죠. 누구 기준이죠? 민주당의 당. 민주당 기준. 45살까지 청년이군요. 요새 이렇게 나이가 아무래도 수명이 연장되다 보니까 45살까지는 청년으로 보나 보죠?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어제 또 재미난 전화를 받았는데 100세 시대니까 청년들도 많이 정치에 참여해야 되고 70대, 80대 그 세대도 청년에 여전히 활동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감합니다. 아깝네요. 제가 5년만 젊었어도 청년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는 김 변호사를 향해서 이제 신인은 대차게 한국당에 센 현역이 있는데 가서 붙어야 한다. 이것도 약간 좀 반대 발언이잖아요. 네, 조금 황당하다는 생각이. 이런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비판이 아니라 그 아마 유시민 작가님께서 이제 저에게 조언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유시민 작가님께서 실제 또 개인적 메시지로도 그런 이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마 이 조언은 유시민 작가님께서 제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 과정이나 전후 사정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모든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리니까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이 내린 결정에 동의하고 계시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반문하고 싶은 것은 왜 정치 신인만 용기를 내고 정치 신인이 왜 험지로 가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험지는 중진도 가야 되고 신인도 가야 되고 쉬운 곳은 그러면
누가 가나. 네. 지금 선택하신 곳이 쉬운 곳이라는 말씀? 정치 신인에게 청년에게 쉬운 곳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 예. 그래서 뭐 자객공천 이야기를 하는데 권리당원 1도 안 모은 정치 신인이 어떻게 자객공천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지 황당하고요. 현역 지역구 의원들은 그 지역의 뭐 지방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꽉 잡고 있고 조직도 있고 보좌진도 있고 돈도 많고 이런데 어떻게 이게 자객공천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군요. 금태섭 의원과 비교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든든한 그 후원군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윗과 골리앗 정도는 아니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 맞고요. 아, 맞습니까? 네, 저는 뭐 수십억 금태섭 의원님처럼 수십억 자산가도 아니고 예.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탄탄한 보좌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민생 정치를 하겠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이끌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출사표를 던진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겸허하게 민심의 심판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금태섭 의원님께 경선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고요. 아름답게 경선을 치르고 그 결과를 좀 승복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괜히 했다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결정을 했을 때 이미 깊은 고민을 했고요. 깊은 고민 이후에는 절대 임전 무퇴 끝까지 갑니다. 그렇군요.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내전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뭐 즐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왜 민주당 내부에서 싸우나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선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 내에서의 경쟁이기 때문에 이것을 민주당 내부의 싸움이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고요. 민주당 내에서 어떤 사람들이 더 국민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지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치인 김남국 포부를 좀 밝혀주십시오. 네, 뭐 저는 민생을 챙기겠다라는 그 결심 하나로 정치를 시작을 했고요. 더 낫고 더 겸손하게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남국 변호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